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 자료는 고용섭 교수의 논문 분황원료의 일심사상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입니다. 이야, 제목부터 흥미롭지 않나요? 네, 정말 그렇죠. 신라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원효, 그리고 21세기 기술의 총아 인공지능이라니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만남입니다. 맞습니다. 원효대사 하면 보통 해골물 이야기나 뭐랄까 대중불교를 이끈 분으로 많이 알지만 그 사상의 핵심인 일심, 이게 정말 깊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AI는 우리 일상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더 큰 변화를 가져올 때고요. 그래서 오늘 이 논문을 통해 1000년도 더 된 원효의 지혜가 지금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 논문은 인간의 의식, 그러니까 불성지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과 기계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효 사상의 뿌리라고 하는 일심. 대체 이게 뭔가요? 하나의 마음이라니. 좀 추상적인데요. 네, 맞아요. 하나의 마음,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마음이 하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원효는 대승신론 같은 중요한 경전들을 깊이 연구했어요. 아, 대승신론이요. 불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좀 어려운 경전이죠. 그렇죠. 어려운데 원효는 이걸 아주 명쾌하게 풀어냈어요. 거기서 이 일심할 모든 존재, 그러니까 산천초목부터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생각, 느끼는 감정,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본래 마음으로 본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 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성청정심. 그 유명한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본래 깨끗한 마음에 때가 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이 원래는 맑은데 먼지가 앉으면 흐려 보이는 것처럼요. 그때가 바로 번뇌인가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괴로움이나 욕심 같은 것들. 정확합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객진번뇌, 즉 손님처럼 찾아온 먼지 같은 번뇌라고 불러요. 본래 우리 것이 아닌데 살다 보니 달라붙는 거죠. 아하. 그럼 일심은 본래 깨끗하지만 번뇌에 물들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일심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가능성, 즉 불성과 아주 깊이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다는 거죠. 이게 원효 사상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와, 그렇군요. 모든 것의 근원이자 본래 맑고 또 깨달음의 씨앗까지 품고 있는 마음이라니 정말 대단한 개념인데요. 네. 그래서 이 논문 저자는 원효 철학을 설명할 때 박태원 교수가 제시했던 통섭이라는 개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 저도 흥미롭게 봤어요. 통섭이라는 건 여러 다른 것들을 하나로 아우른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 과학과 인문학을 아우르거나 다양한 종교나 철학을 회통시키는 그런 거죠. 저자는 이 통섭이 원효의 화쟁 사상, 즉 서로 다른 주장들의 다툼을 조화롭게 아우르려는 방법론과 비슷할 수는 있다고 인정해요. 화쟁이요. 원효하면 또 화쟁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통섭이나 화쟁은 어디까지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 이론을 조화시키는 틀이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의 주체, 즉 마음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섭이 상회의 원리가 아니라 일심이야말로 모든 것을 담는 근본적인 그릇이고 통섭은 그 그릇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용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논문 저자는 그래서 여전히 원효 사상의 최상위 원리는 일심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 일심을 바탕으로 해야만 진정한 화쟁도 통섭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원효가 이 일심이 4가지 지혜, 사지와 5가지 모양, 오상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고도 언급하던데 이건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인가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일심의 작용과 구조를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4가지 지혜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발현되는 지혜들, 예를 들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지혜, 세밀하게 관찰하는 지혜 등을 말하고요. 5가지 모양은 일심이 어떻게 작용해서 현상세계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틀이에요. 좀 복잡하죠? 네, 확실히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겠네요. 그래도 일심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인 설명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원효 사상이 깊고 정교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일심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 논문에서 말하는 불성지능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네, 불성지능. 이 용어 자체는 논문 저자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 밧장에는 불교의 유식학이라는 아주 정교한 심리 분석 체계가 있어요. 유식학이요? 오직 식, 즉 마음만이 존재한다는 그런 사상이죠?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관점이죠. 이 유식학에서는 우리 마음을 아주 여러 겹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보통 팔식이라고 하는데요. 팔식이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끼는 감각, 전 오식, 그리고 그걸 종합하는 의식, 제6식, 또 나라는 생각, 아집을 일으키는 말나식, 제7식,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저장고 역할을 하는 아레아식, 제8식, 맞나요? 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아, 예전에 좀 공부해 본 적이 있어서요. 네, 바로 그 팔식입니다. 특히 제8 아레아식은 모든 경험과 업의 씨앗을 저장하고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 다음 생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마음층으로 보죠. 그 아레아식이 바로 일심과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히는 일심이 더 근원적인 바탕이고 아레아식을 그 일심이 현실 속에서 작용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아레아식 안에 선한 종자뿐 아니라 불선한 종자, 즉 번뇌의 씨앗들도 함께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에 시달리는 거군요. 그 씨앗들이 때가 되면 발현되어서. 그렇죠. 객진번뇌에 물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7 말나식은 끊임없이 이 아레아식을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면서 아집을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번뇌는 점점 더 깊어지죠. 정말 복잡한 시스템이네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복잡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이 바로 불성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수행을 통해 이 번뇌에 물든 마음, 염오식, 점오식, 우를 정화하고 그 본래의 맑은 상태, 즉 지혜, 반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을 전식득지라고 합니다. 식을 전환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죠. 전식득지, 식을 전환해서 지혜를 얻는다. 예,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마음의 본성, 즉 일심, 자성청정심이 아무리 번뇌에 덮여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가능성이 바로 불성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불성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번뇌에 물들 수 있지만 동시에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능력, 잠재력을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즉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인간 의식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내적인 동력, 자발적인 변화 가능성, 이게 핵심입니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내적 동력,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들리네요. 자, 그럼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인공지능, AI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AI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잖아요. 네, 정말 눈부시죠. 딥러닝이니 생성형 AI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 싱글러리티가 올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요. 레이 커즈와일 같은 미래학자들이 대표적이죠. 맞습니다. 논문에서도 이 특이점 개념을 언급하고 있어요. AI가 특정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수준,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를 넘어서 거의 모든 지적 영역에서 인간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범용 인공지능,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SF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논문은 AI가 그렇게 발전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면서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가 아무리 계산 능력이 뛰어나고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처럼 말하고 그림 그리고 심지어 창작 활동까지 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진정한 의식이나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질문이죠.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논문은 철학자 데니엘 데닛이 제시한 인격체의 personhood의 조건들을 언급해요. 예를 들면 합리성, 의식, 자기인식, 의도를 가지고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 도덕적 주체로서의 지위 같은 것들이죠. 인격체의 조건. 네.
AI가 미래의 이런 조건들을 외형적으로는 충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인간과 너무나 유사하게 대화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논문은 그게 과연 진짜 자기인식이나 의식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본질은 다르다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의 불성지능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AI는 외부에서 주어진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잖아요. 스스로 내면의 번뇌를 자각하고 그것을 정화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자는 자발적인 의지나 동기, 즉 불성 같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재 기술로는 상상하기 어렵네요. 프로그래밍된 목표를 수행하는 것과 스스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논문은 AI가 붓다가 될 수 있는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까지 던지는데요. 결론은 두정적입니다. AI는 방대한 불교 경전을 학습해서 깨달음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스스로 번뇌를 소멸시키고 자비심을 발현하며 궁극적인 깨달음을 성취하는 내적인 변혁 과정, 그 전식 득지의 과정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불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AI는 뛰어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졌지만 불성지능이 가진 내적 변혁의 잠재력은 없다. 이것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군요. 네. 적어도 현재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AI 기술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AI가 등장한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핵심 질문으로 가보죠.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두 존재, 인간의 불성지능과 기계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AI에 대한 시각도 극단적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처럼 AI가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는 쪽도 있고, 반면에 마윈처럼 AI는 인간을 돕는 훌륭한 도구이며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줄 거라고 낙관하는 쪽도 있고요. 네. 대립과 위협으로 보거나 아니면 무한한 가능성만 보거나. 그렇죠. 논문은 이런 양극단의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불교적인 지혜, 특히 중도의 관점을 제시해요. 중도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길. 네, AI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불교 사상이 연기인데요. 아, 연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맞습니다. 논문은 태국의 불교 철학자 소라텅나다럼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이 연기 사상의 관점에서 AI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AI 기술의 발전도 결국 인간의 욕망, 필요, 사회적 조건 등 여러 요인이 얽혀서 나타낸 결과라는 거죠. 그렇군요. AI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문명 속에서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AI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일자리 감소, 프라이버시 침해, 알고리즘 편향성, 심지어 자율살상 무기 같은 윤리적 문제들도 결국 AI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우리 인간과 사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논문은 원효의 일심 사상에 기반한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I를 다루는 우리 인간이 먼저 일심, 즉 깨어있는 마음, 자성 청정심의 바탕을 둔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AI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지는 결국 인간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 즉 기술적 탁월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윤리적 탁월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기술적 탁월성과 윤리적 탁월성의 조화. 네. AI를 이용해서 인간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되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논문에서 말하는 일심 일본각적 공존의 구체적인 모습일 겁니다. 일심 일본각적 공존. 일심이라는 근본, 깨어있는 마음을 바탕으로 AI와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길.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AI에게 없는 불성지능의 가치, 즉 내적 성찰과 윤리적 판단 능력을 인간이 발휘해서 AI를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원효의 일심 사상이 AI 시대에 던지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오늘 원효의 일심 사상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불성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 마지막으로 둘의 공존 방안까지 정말 방대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중심에는 항상 인간의 마음,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인간만이 가진 그 불성지능, 번뇌 속에서도 스스로를 정화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잠재력, 이것이 AI와 인간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AI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패턴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그 정보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판단하며 지혜로 승화시키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에 남아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네.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겠죠.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당신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만약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원효의 일심, 즉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맑고 깨끗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마음의 힘을 온전히 깨닫고 또 그것을 일상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불성지능을 발현하며 살아간다면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위협일까요? 아니면 더 큰 성장과 조화의 기회가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아마 그 답은 기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깊이 공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으로 돌아가는군요. 오늘 깊은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